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우리는 이 속담을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한국산에 원숭이가 있었나요? 호랑이, 곰, 여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야생에서 원숭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담 속 원숭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중국이나 일본 이야기에서 빌려온 상상의 동물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 한반도에도 진짜 원숭이가 살았던 걸까요? 결론부터 살짝 말하면 둘 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문화 속 원숭이는 바깥에서 들어온 상징의 영향이 크지만 이 질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속담 하나가 생태와 문화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이야기 속에 나오면 무심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옛날 사람들도 그 동물을 자주 봤겠구나.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은 아무도 본 적 없지만 왕권의 상징이 되었고 코끼리는 한반도에서 자생하지 않았지만 불교 미술과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원숭이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12지의 9번째 동물이 원숭이고 원숭이는 재주, 영리함, 장난기, 때로는 간사함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문화 속 등장과 실제 야생 서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먼저 화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한반도에 원숭이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북 청주에는 두루봉 동굴군이라는 선사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마카크는 쉽게 말해 일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처럼 꼬리가 짧거나 중간 정도이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진 원숭이 무리입니다. 두루봉 표본은 정확히 오늘날 어느 종과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중요한 건 이 화석이 한반도 남부에도 한때 원숭이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북쪽에서도 단서가 나옵니다. 평양 인근 대동강 유역의 동굴들에서도 마카크류, 특히 붉은 털 원숭이와 관련된 화석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는 그 연대를 후기 홍적세, 대략 수만 년 전의 시간대로 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웠던 시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추운 때와 비교적 따뜻한 때가 오르내렸습니다. 북한 금옥동굴의 원숭이 화석이 나온 층도 비교적 온난한 환경과 연결해 해석됩니다. 그 시기에 한반도 일부 지역이 원숭이가 살 수 있을 만큼 숲과 먹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작은 환경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있었다. 그래서 속담에도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화석의 시간과 속담의 시간은 너무 멉니다. 화석 속 원숭이는 수만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선사시대의 존재입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속담, 설화, 그림, 조각의 원숭이는 대부분 역사시대의 문화 속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는 기후 변화도 있었고, 해안선도 바뀌었고, 인간 사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선사시대에 원숭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선시대 산속에도 원숭이가 뛰어다녔다고 이어 붙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사시대로 들어오면 원숭이는 자연 속 동물이라기보다 상징 속 동물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에는 동국무원이라는 표현이 소개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동쪽 나라에는 원숭이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선사시대 화석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시대 한국인들이 원숭이를 주변산에서 흔히 보는 동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감각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는 문화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실제 숲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불교와 시비지,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 동아시아 상징 체계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에서 원숭이는 십이지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왕릉 주변을 지키는 12동물 가운데 하나로 새겨지고 불교 석조물과 무덤 장식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원숭이는 동물도감의 한 페이지라기보다 시간과 방위, 수호와 길상의 상징입니다. 원숭이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원숭이가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용문이 기와가 있다고 해서 그 지붕 위에 용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가 이동하고 달력이 이동하고 설화가 이동하면 동물 이미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원숭이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중국이나 일본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재판을 한다거나 개와 원숭이가 떡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들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비슷한 서사와 연결해 설명됩니다. 이런 경우 원숭이는 한국 산속에서 관찰한 동물이라기보다 이야기의 배역으로 들어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영리하지만 욕심도 있고 사람을 닮았지만 완전히 사람은 아닌 동물입니다. 남을 속이다가 벌을 받거나 꾀를 부리다가 들통나는 이야기에서 원숭이는 아주 편리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이 거리감이 더 선명해집니다. 1502년 일본 측 사신이 원숭이와 말을 바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조정은 원숭이를 나라에 소용이 없는 기이한 물건으로 보며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일본 측이 원숭이와 말을 바쳤는데 결국 말만 받고 원숭이는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원숭이가 조선의 사냐에 흔한 동물이었다면 물론 기록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궁정의 시선에서 원숭이는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토착 야생동물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온 이국적인 진상품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있었던 원숭이가 왜 없어졌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원인을 딱 집어 말하면 오히려 과장입니다. 멸종이라는 단어는 간단하지만 실제 과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원숭이는 숲, 먹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지나며 기후가 크게 흔들렸고 식생도 변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원숭이가 살만한 따뜻한 숲이 넓어졌겠지만 어떤 시기에는 숲이 줄고 추위가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은 어떤 종에게는 분포의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 사는 개체군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해수면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빙하기에는 바닷물이 얼음으로 묶이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육지가 더 넓게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오르면 해안선이 바뀌고 서식지가 끊기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원숭이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기후와 해안선 변화에 작은 개체군이 고립되고 먹이가 줄고 겨울이 길어지고 번식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면 한 지역의 동물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활동이 더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냥, 불사용, 숲의 변화, 정착 생활은 모두 야생동물에게 압력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원숭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어느 날 마지막 원숭이가 극적으로 쓰러졌다는 장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화석은 있었던 시간을 보여주고 역사 기록은 이미 낯설어진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원숭이의 개체군은 줄어들었고 끊겼고 결국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멸종담이면서 동시에 문화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동굴 속 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시비지와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담에 원숭이가 등장하는 걸 보면 한반도에 원숭이가 있었을까요? 가장 균형 잡힌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사시대 한반도에는 원숭이류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속담과 설화 속 원숭이는 그 화석 원숭이의 직접 후손이라기보다 불교와 시비지,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 외교 선물로 들어온 이국 동물의 이미지가 섞여 만들어진 문화적 원숭이에 가깝다. 그래서 속담은 생태 기록으로만 읽으면 부족하고 문화의 이동 경로로 읽으면 더 풍부해집니다. 원숭이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없었던 동물도 아니고
역사시대 내내 우리 산에 흔했던 동물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숲속을 걸었고 그 뒤에는 이야기와 조각과 달력 속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한반도의 원숭이는 숲에서 사라진 뒤에도 문화라는 나무 위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